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280페이지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위 명의신탁 금지에 관한 법이죠. 1995년이 싶습니다. 아마 개혁입법으로서 김영삼 정부 때 개혁입법으로서 제정된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은 우리 민사특별법의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1차 교과목에서 학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는 강의를 해드리고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민법 시간에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한번 제정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법을 제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한 다음에 구체적인 조문을 학습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 방법입니다. 항상 우리가 법이라 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있게 말이죠. 그 입법 취지를 시험 문제에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걸 인식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학습 효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실체적 권리와 일치되도록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타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해서는 안 되겠다,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실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상당히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다 관행적으로 행해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탈세, 강제집행, 면탈, 여러 가지 반사회적 탈법,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었던 것들입니다. 자, 2절에 이 실명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몇 가지 용어를 인식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 읽을 때 용어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시험 지문을 읽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 전문 법률 용어에 대한 인식들이 선행이 돼야 시험 지문이라는 문장이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기로 하고 알겠어요. 그에 관한 등기만큼은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명의신탁 약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타인 명의로 등기를 일단 해두자. 그러나 실제 권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실권리자가 보유하기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등기 명의만큼은 타인 명의로 해두자. 이렇게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 사이에 약정하는 것을 우리는 명의신탁 약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실명법에서는 이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명법을 만들 때 다른 관련 법이나 관습에 의해서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81페이지에 그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우리 실명법에서 무효로 돌리는 명의신탁 약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법이나 관습법에서 다 허용되는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해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 2번에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에 3번에 신탁법이나 아니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이런 경우 다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맞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관련 법에서 다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 이 실명법에서 무효시키는,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허용되는 경우죠. 결국. 그 다음에 2번에 명의신탁자인데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끔 하는 실권리자를 우리는 명의신탁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의신탁자라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 이 사람이 실권리자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명의수탁자라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의수탁자는 항상 등기 명인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권리자는 명의수탁자가 되는 거죠. 명의신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명의 순탁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등기 명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등기 명의인은 항상 뭐다? 명의 수탁자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번에 이제 명의신탁 유형인데 이 세 가지 명의신탁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명의신탁 유형은 다 불법인 거죠. 불법입니다. 과거 실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 합법적으로 행해졌지만은 이 실명법 제정 이후부터는 이 세 가지 명의신탁 유형은 다 불법인데 그럼 말라고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현재 불법이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다양한 세 가지 측면의 유형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걸 갖다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뭐 세 가지로 나눈다 하는데 그 가지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아니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다? 계약 명의신탁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 근데 이 등기 명의신탁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재에 따라서는 표현을 달리는데 2자 간 등기 명의신탁,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2자 간 등기 명의신탁은 교재에 따라서 권리 이전형 등기 명의신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은 우리가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이 표현도 인식을 하시고 이 표현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출제위원이 이 표현을 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자 간 등기 명의신탁을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로만 하도 충분히 시험 문제를 보면은 같은 의미다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보지를 않으면은 읽어주지를 않으면은 이 처음 보는 문장이 단어가 튀어나오면은 이 당황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등기 명의신탁에 1번에 보면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 관련의 2자 간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 유형에 관한 학습을 하실 때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2자 간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그림을 스스로 한번 그려보는 노력도 하는 것도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은 항상 명의신탁 관계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당연히 등장을 해야 됩니다. 명의신탁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신탁자, 수탁자, 2자 간이니까 두 사람 나왔죠. 그럼 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명의신탁 약정에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 명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수탁자는 등기 명의인이고 신탁자는 뭐다? 실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시키기 때문에 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자체도 뭐 무효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형식상으로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을 해버리면은 그 처분하는 것은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우리 실명법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명의신탁자 입장에서는 이 선의 악의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이런 법률 관계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명의신탁에 의해서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해두게 되면은 누구만 손해보게 되느냐 하면 신탁자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아예 명의신탁 약정에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제3자가 선의 악의의 3자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제3자가 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극 가담하는 행위를 했다 하는 건 악의를 넘어서는 거죠. 그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단순히 알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적극 매수하도록 그 수탁자가 제3자인 자신에게 매도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는 행위까지 하게 되면 그건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지만은 단순한 악의의 제3자일 경우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이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을 소개해 놓은 것이 거기 두 줄이 있죠.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밑에 그림을 잘 보시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가장매매하여 정리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왜 갑자기 가장매매, 가장정려 이런 말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그림에서는 지금 신탁자
명의에서 수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는 원인이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현행 실명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 원인이 존재해야 되죠. 그 원인은 바로 가장매매나 가장정여를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장매매도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등기 원인이 무효니까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 일이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유권은 신탁자 앞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D페이지에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A, B, C, D가 바로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를 해석해 놓은 문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 지문으로 구성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A, B, C, D를 읽으면서 그 앞에 그림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 당연하죠.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실명법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매매 형식을 통해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옮겼다고는 하지만 그 가장매매조차도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느냐. 이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C.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하여 실명자는 할 수 있죠. 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귀속되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려면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다는 사실이 뽀로록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 내지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소 청구권을 행사해서 실명자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신탁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찾아오는 과정에서는 실명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벌을 감수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실명자는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D 보면은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제3자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이 하겠어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 말은 바로 선의의 제3자든 악의의 제3자든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다 유효하게 취득을 한다라는 거죠. 이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처벌을 또 감수하면서 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뽀로록 내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자는 부당이득을 갖고 있는 거죠. 소유권은 알겠어요. 신탁자에게 귀속되어 있는데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이 부당이득을 챙기게 되는 거죠. 그 부당이득은 신탁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뽀로록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면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 관계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그런데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이 3자간이니까 3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3자 중에 두 사람은 당연히 신탁자와 수탁자가 되는 거죠.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는 등장시켜 놓고 2자간이면은 더 이상 등장시킬 필요 없지만은 3자간이면은 또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도 보시면은 원소유자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 3자간 명의신탁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알았어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당연히 한 거죠. 그런데 이 신탁자가 원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원소유자와 신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명의만큼은 원소유자에게서 수탁자 앞으로 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명의신탁, 즉 3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원소유자와 신탁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되는 매매계약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원소유자가 알겠어요? 원소유자가 등기만큼은 수탁자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등기 이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 무효가 되느냐 하면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해서 원소유자 앞에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그대로 원소유자에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수탁자가 자신 명의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3자한테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그 임의로 처분하는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그게 이제 실명법의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원소유자에게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는데
등기 원인이 지금 명의신탁 약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전도 무효다라는 건데 이게 실명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원소유자에서 수탁자 앞으로 명의신탁 약정서를 근거로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걸 등기 원인증서로 제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현재 실명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이런 3자간 명의신탁 형식으로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명법 이전에, 제정 이전에 이렇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보편적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등기 원인증서를 명의신탁 약정서를 제출해도 등기가 가능했거든요. 왜? 그때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서를 등기 원인증서로 제출해가 원소유자에게서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그 실명법 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형식에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걸 학습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A를 한번 볼까요? 명의신탁 약정과 원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원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의 이전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 즉 등기 원인이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B, 소유권은 형식상 누구에게 기속되느냐? 원소유자에게 기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등기 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C는 신탁자는 그러면 과징금 및 처벌, 우리 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면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고 원소유자를 상대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청구를 해서 실명찬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신탁자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데 누구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느냐면 원소유자를 대신해서 말소 청구를 하면 대위 청구하는 거죠. 신탁자가 누구를 대위해서 원소유자를 대위해서 수탁자 앞으로 이전되어 있는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신탁자는 다시 유효한 매매 계약을 근거로 원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D, 이 권리이전형, 즉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도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제3자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이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하며 그 말은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수탁자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뽀로록 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벌을 감수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아주 최근에 대법원의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각주 23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즉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이 행위는 횡령죄로 볼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종전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 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즉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실명법을 시험 문제 묻는다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새로운 판례 입장이 나왔다. 그렇게 꼭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에 계약 명의신탁 유형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계약 명의신탁도 3자간 명의신탁의 한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 명의신탁과 이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의 차이점은 그림을 잘 비교해 보시면은 이 원소유자와 신탁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으면은 그거는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이고 원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형태는 계약 명의신탁 관계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매매 계약이 원소유자와 신탁자 사이에 체결됐으면은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이고 원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계약 명의신탁과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이 구별이 자유로워져요. 자, 그래서 이 계약 명의신탁의 개념을 우리 세 줄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랬죠. 원소유자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라는 거예요. 모르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르고 명의수탁자와 원소유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주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서 매수 대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대금은 내가 지불할 테니까 그래서 당신 앞으로 등기를 해둬라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원소유자와 수탁자 간에 이루어진 이 매매 계약은 만약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면 완전히 유효하게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탁자가 매수 대금도 지불을 하고 그래서요. 수탁자가 또 매수인이기도 하잖아요. 다만 신탁자와 수탁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라는 걸 이 원소유자가 아는 경우일 때는 아시죠? 이 등기가 무효겠지만은 매매가 무효겠지만은 몰랐던 경우는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탁자가 매수 대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탁자와 사이에 약정을 한 것을 원소유자는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A를 한번 볼까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항상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소유자인 매도인과 수탁자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탁자도 타인의 재물이 아닌 거죠. 자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부동산이.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건 횡령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종전판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 결국 등기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통일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과징금 및 처분을 감수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 입장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탁자가 실권리자이기 때문에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명의신탁 약정이죠. 불법적인 명의신탁 약정이죠. 그래서 처벌을 감수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C도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제3자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이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거는 등기 명의신탁과 똑같습니다. 그 제3자가 수탁자와 계약 체결한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부터 일관된 판례였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야기했던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는 과거에는 횡령죄가 성립된다라고 봤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가 변경이 돼서 수탁자도 여전히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의신탁의 유형입니다. 그 그림을 스스로 그려보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이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학습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스스로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등기 명의신탁에서 첫 번째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이죠. 항상 명의신탁 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를 등장시켜야 됩니다. 그 신탁자와 신탁자와 수탁자 이 등장시키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신탁자와 수탁자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처리되잖아요. 그럼 이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이전 등기를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매매, 가장정여의 형식을 빌려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거.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죠. 통정의 표시죠.
그렇다면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그 신탁자는 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탁자가 자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걸 빌미 삼아서 제3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처분은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 관계를 뽀로록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자 간 등기 명의신탁 관계고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은 3자를 그리면 됩니다. 그 3자 중에서 두 사람은 신탁자고 수탁자가 되는 거죠. 이 신탁자와 수탁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겁니다. 이 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소유자가 있는 거죠. 원소유자. 그래서 매매계약은 이렇게 체결하고 등기 이전만큼은 수탁자 앞으로 해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실명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항상 등기 원인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등기 원인은 명의신탁 약정인데 제출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실명법 제정 이전에 보편적으로 행해졌는 명의신탁 유형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은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기속되는 거죠.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탁자가 실권리자죠. 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 신탁자는 원소유자를 대위해서 이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되어 있는 말소를 청구한 다음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신탁자가 원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실명을 전환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선이든 악이든 제3자한테 처분하게 되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제3자가 단순한 악의를 넘어서서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해서 무효 이렇게 된다는 것이 또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는 마찬가지 3자간이죠. 그럼 또 신탁자와 수탁자를 또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탁자와 계약 체결한 원소유자가 아니고 원소유자는 누구와 계약 체결한다? 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소유자가 이 수탁자와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 게 아니고 몰랐다라는 거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모르고서 매매계약 체결하면 이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이 유효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이전 등기하는 것도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서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권리자는 신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때는 명의신탁 약정 관계를 뽀로록 내야 되니까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4페이지에 제3절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 의무에 나왔는데 결국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이 실명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죠. 그리고 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다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내용만큼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신탁자 및 그 교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요. 그리고 수탁자와 그 교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이하의 벌금형이고 그 명의신탁 약정이 행해질 수 있도록 방조한 자, 적극 도와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래서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명의신탁 약정을 방조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방조한 자의 범위에 현실 실무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될 가능성이 많고 그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도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자, 소개업자,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할수요 수탁자에게 매수할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은 할수요 이러한 부동산 소개업자 행위는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4절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란데 이 법규정이죠.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입니다. 근데 2번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 표현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을 읽어보면 결국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줄을 읽고 이 케이스가 계약 명의신탁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결국 물건 변동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 원소유자가 수탁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하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3번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한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판례를 하나 보시면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 관계는 소멸한다. 즉 선의의 제3자든 악의의 제3자든 유효하게 취득한다. 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실명법을 제정하면서 현실을 고려해서 특례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명의신탁 맞기는 맞는데 이 경우는 명의신탁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고 명의신탁이 맞기는 맞는데 특례 규정을 둬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하는 경우, 그리고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하는 경우,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는 탈세 목적이 없다거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 그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할 목적이 없다면, 즉 불법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경우는 명의신탁이 맞긴 맞아도 특례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양도담보다 담보가등기다, 그리고 그 상호 명의신탁이다, 신탁재산의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거고, 이 경우는 명의신탁 맞는데 특례를 둬가지고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다 처벌하지 않는 경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양도담보가등기, 상호명의신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그리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한다든가, 배우자 명의로 물건 등기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하는 경우, 이런 건 다 실명법에 위배되지를 않는 케이스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가장 핵심이 이 등기 명의신탁 유형 세 가지에 따른 그림을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당사자들 사이, 즉 신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원소유자와 수탁자, 원소유자와 신탁자 사이에, 그리고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해석할 수 있도록 자꾸 읽어보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